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어, 즐거운 여름방학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은 이제 2학기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사태도 지켜보고 이제 교육부의 발표도 들으면서 이제 2학기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3일 만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이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고요. 여러분도 다 코로나 검사 받으셨죠? 전원 음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제 2주간 온라인 클래스 기간 동안 학교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외출하거나 뭐 사람들을 만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깨끗하게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수업 기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학기에 이제 우리가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2학기에 배울 내용은 1910년부터 1945년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3단원에서 총 6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어서 배울 텐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 두 가지 지배 정책, 총 세 가지 지배 정책을 살펴볼 거고요. 그 외의 내용은 우리가 이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주로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 부분 배우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독립운동 단체나 인물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또 자료나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에 비해서 내용도 굉장히 자세하고 더 복잡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도 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들이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알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을 알기 위해서도 이 역사를 꼭 배워야 되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위대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여러분 학습지 1쪽을 나갈 건데요. 학습지 파일은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학습지 전체에 다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갑자기 영상을 찍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자, 그러면 이제 1쪽에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한국사 수업하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한국사의 대단원 처음과 중단원 시작을 할 때는 그 시기에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세계사를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이 당시 우리의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배경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아니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막 자세하게 선생님 세계사까지 알아야 돼요 라고 물어본다면 막 자세하게 달달 외울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키포인트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던 이 시기에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에 시작해서 1918년 11월에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무려 4년이나 지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전의 전쟁과의 차이점이 뭐냐? 바로 세계대전이라는 것이죠. 이전의 전쟁이라고 하면 사실 국가와 국가 간의 1대1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계대전은 1대1 싸움이 아니라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맹국과 연합국으로 나누어져서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전쟁에 조금씩이라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피해를 똑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요. 전쟁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그 피해도, 그 영향도 엄청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의 강대국들은요, 아프리카, 아시아에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구 위에 있는 땅은, 국가는 한정돼 있는데 그 땅들을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서로 싸움을 하게 되겠죠. 주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후발주자로 참여한 독일이 이 식민지를 누가 더 많이 가질 거냐를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사라예보 사건인데요. 이 사라예보 사건은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교과서 156쪽 왼쪽 아래에 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역, 지금 색칠된 이 지역이 이제 그리스 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 보시면 이 지역에 굉장히 나라도 많고 나라의 규모가 좀 작은 나라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서 있었는데,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러시아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이 지역을 지배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에 방문한 그날 행진하는 차량을 향해서 총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인이 죽은 것도 아니고 황태자, 그것도 부부가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도 외국인 청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는 이걸 계기로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이 국가들을 자기들이 이제 지배를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고요. 반면에 러시아는 이러다가 오스트리아한테 이 지역을 빼앗기겠는데 라고 해서 러시아가 이 지역을 지원을 해줍니다. 세르비아에 대한 지원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은요, 오스트리아 제국과 헝가리 제국의 오스트리아 제국과 러시아 제국의 전쟁으로 규모가 확대되고요. 여기에 각 나라를 지원한 국가가 어디냐? 오스트리아 제국은 독일이 지원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세 국가의 사이는 이렇게 편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정말 4년 동안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그 결과 엄청난 인명피해와 시설 파괴가 일어났습니다. 주요 전쟁지였던 이 유럽 대륙은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황폐화된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강대국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국가가 어디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연합국의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긴 했지만 실제 전쟁의 무대가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전투가 벌어진 건 아니어서 전쟁의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였고요. 유럽이 이제 모든 공장이나 건물이 다 붕괴되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에서는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서 이제 유럽에 각종 물건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의 대표가 모여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며 파리 강화 회의를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의에서는요, 전쟁의 승리국인 연합국이 전쟁의 패배국인 동맹국들의 식민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지금 얘네가 전쟁에서 졌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가지고 회의를 하다가, 그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14개조 평화 원칙을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이 이제 나오죠. 미국의 입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패전국 식민지들의 운명은, 그러니까 독립을 원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건지, 뭐 연합국이 식민지를 또 만들 건지, 이런 문제는 누가 결정해야 되냐? 그 민족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부르게 되죠. 자, 민족의 운명은 그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까지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당시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10년 동안이나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니,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3.1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뒤에서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민족 자결주의가 다시 한번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에 러시아에서는요,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 혁명의 결과이죠. 이 농민과 노동자들은요, 당시 러시아 황제의 어떤 정치에 문제를 느끼고 개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황제는 그 개혁을 받아들일 생각조차 없었고요. 오히려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그 전투에서 계속 패배를 하면서 사람과 돈은 있는 대로 쏟아붓지만 얻는 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파탄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자 러시아의 농민과 노동자들은요, 힘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잠시 이 얘기를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사회주의의 반대는 뭐냐?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의 반대가 뭐냐? 여러분 아마 통합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본주의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아닌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엄밀하게 따지면 다른 개념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요, 정치적인 개념이고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좀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사회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입니다. 사회 전체가 발전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이익을 조금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예요.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토지나 공장이나 이런 것을 국가 소유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국유화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서도 나타납니다. 공산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을 공공의 것으로 공유하자라는 뜻입니다. 모두의 것으로 공유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경제정책으로 공산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련이 1922년에 수립이 되고요. 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은요, 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을 전 세계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지구를 사회주의 행성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 지구를 사회주의 행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식민지 약소민족에게 해방운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목표가 조금 다릅니다. 민족주의 운동의 목표는요, 우리 민족의 해방, 독립입니다. 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목표는요, 민족 해방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해방까지 있는 것인데요.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공유화하자는 이런 공산주의 체제를 같이 가져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생산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제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공장의 주인이라든지 땅 주인이라든지 하는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자본가 밑에 노동자나 농민이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제 그 대가로 임금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런 시스템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아이고, 이게 같이 움직이네. 왜죠? 자,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국가 또는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려면 이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산수단을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의 주인이고 땅 주인이고 공장 주인이라면 내 소유, 개인 소유의 것을 국가에게 선뜻 넘겨줄 리 없겠죠. 그래서 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를 몰아내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와 농민은 계급이 해방이 되죠. 왜냐하면 모두가 생산수단을 공유하게 되면 모두가 자본가가 되고 모두가 노동자가 되고 모두가 농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급이란 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인데요. 자, 그런데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또는 이 레닌이 민족의 해방을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당시 일본인들이 주로 자본가의 역할을 했죠. 회사 주인, 공장 주인, 땅 주인, 부자들의 역할을 했고요. 대부분의 조선인 또는 한국인들이 노동자와 농민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인, 노동자, 농민이 자본가인 일본인을 몰아내고 혁명을 하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 하게 되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일본인을 몰아내고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몰아내면 독립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이라는 목표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은요, 한때 손을 잡을 수 있었어요. 독립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 방향이라든지 주체는 조금 달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또 두 세력으로 나눠지게 됐지만 결국 이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이 되고 레닌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 식민지의 그 민족들이 단결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식민지의 청년들,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우리가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 세계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1920년대 독립운동을 배울 때 다시 한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도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요. 이렇게 러시아 혁명과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인도에서도 대표적인 민족 해방운동이 벌어졌습니다. 3.1운동이라든지 5.4운동 그리고 간디가 이끌었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그 대표적인 민족 해방운동이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1910년 그리고 1920년대에 일제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식민지배했는지 학습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